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계 각 분야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2019 교계 이슈.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 선교와 우리의 과제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영중 사무총장, 또 기독신문 노충원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많이 바쁘셨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올해 많이 참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로 많이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전 세계 28,000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네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일도 일어났고요.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들어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분주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노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올해도 뭐 아주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은 교계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 국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생각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던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아주 이제 분주하게 보내셨는데, 자, 오늘은 올 한 해 교계 이모저모를 짚어보면서 세계 선교에 관해서 한번 두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보면 세계 선교협회에서 발표한 선교사 파송 현황이 올해 통계해 보니까 557명 증가한 27,953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교단 파송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단 파송 전체와 그리고 이제 초교파 선교단체들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이 두 단체와 교단에서 이중으로 파송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제외하고 27,993명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한국교회 위기 또 성도수의 감소, 그러면 파송 선교사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증가폭이 되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부흥한 교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좀 감소가 되기도 하고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예전에 부흥한 그 한국 교회의 열매들이 아직까지는 선교사 파송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2년 전에는 선교사 파송 증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와 그 지난해 그래서 231명 그리고 557명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증가는 아마 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좀 증감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교사 보면 교단 파송해 하는 선교사가 있고 단체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단 파송의 선교사는 아무래도 교단의 선교 정책, 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 이제 이런 게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초교파 선교단체들은 이제 교단의 어떤 설립보다는 그 현지에 나가 있는 교회들을 직접 돕는다든지 또 현지의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초교파적인 교회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에는 함께 공감을 하고 일들을 협력해서 하고 있지요. 자, 그런 이제 차이는 있는데 통계 자료에 보면 이제 단체보다는 교단 파송 숫자가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증가한 숫자가 교단 파송 교단이 요즘은 좀 더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초교파 선교단체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파송으로 보면 교단 파송의 한 43% 그리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가 57%인데 증가 숫자는 교단이 더 많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선교사 지원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교단의 정책의 문제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중 파송으로 이렇게 파송되는 숫자가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은 교단에서 단독으로만 나가라.
우리 교단 소속으로만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교단 파송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 숫자와 관련해서 좀 숫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이미 이제 조용균 사무총장님께서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기초한 한국 선교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0명 충격적으로 증가가 없었지만은 2017년부터는 이제 231명, 578명, 557명으로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2006년에 1,578명, 2007년에 2,801명이 한 해에 나갔던 거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과연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선교사들의 파송이 적고 은퇴 선교사들이 점점 들어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자발적인 철수 그리고 비자 거부 그리고 뭐 테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다변화 방향을 좀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단 파송을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단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위기 상황도 그렇고 현재 이미 교단 선교사들은 뭐 수십 년 전부터 그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넓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간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교단 선교사 제가 이제 교단 선교 부에 속한 그 교단 신문사에 있지만은 좀 항상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교단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목사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평신도들이나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방향이 함께 모색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교단 파송 숫자가 느는 것은 그만큼 기반이 어떤 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세계적인 선교 현장을 한번 보면 올해 굉장히 좀 세계적인 그 선교 이슈가 된 것이 난민과 이슬람의 아주 가장 큰 떠오르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난민의 숫자, 난민의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난민 현상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난민과 이주민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유럽에는 지금 한 300만 명에 달하는 독일만 해도 거의 200만 명 이상의 그러한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5만 5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네요. 네. 이주자 우리 외국인이 한국에 지금 거주하는 거는 거의 28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선교의 이슈에 가장 그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주민, 난민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대책을 우리 선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모색하고 또 난민들과 이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노력이 많이 지금 경주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노 기자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난민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화의 현상에 그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올해 안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한 500여 명이 입국을 한 문제로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 교계도 마찬가지 진보와 보수의 입장으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돌아와 보면은 이제 찬성하는 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무슬림권에 나가서 선교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들어왔을 때 선교하면 선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또 선교의 기회가 되고 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분들이 난민 자격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이 크고 그리고 또 혹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차단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계도 찬반 양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론 분열이 돼 있는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계속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의견이 나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통합해주고 좀 안내해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고 보는데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같은 이제 기구가 선교단체는 있고 그런 역할을 좀 비교적 잘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일반화해 가지고 이 뭐 난민 문제는 통째로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협의회 같은 곳에서 그 사안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던 뭐 난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좀 따라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난민 사태,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뭐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5천에 달하는 사람이 이미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난민 지위 신청을.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다양한 나라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멘 사태가 일어나면서 난민에 대해서 일깨우게 됐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일단 들어온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난민 지위를 다 받은 건 아니고 일단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들을 미리 만나고 교육하고 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좋은 열매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선상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데 요즘 보면은 그 중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고 또 인권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기독교 박해가 지금 많이 시작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 기자님 바라볼 때 어떠세요 지금? 예, 심각하죠. 그 선교사님들이 추방돼서 돌아와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방 선교사들이 좀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이제 선교 사역의 실패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가장 이제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그 위험을 부담을 무릅쓰고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인데 그런 선교 사역들의 열매 이면에 열매를 얻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와 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추방 사역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특히 인도에서 많이 좀 집중적으로 추방을 당했고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3분의 1은 비자 거부로 추방을 당하고 아니면 안식년이나 아예 미리 나온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많은 숫자가 지금 비자발적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노충은 기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먼저 받아주는 그 뜨거운 품이 좀 필요합니다. 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여기에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고요.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재배치, 이제 순환 배치, 재배치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재배치 될 때까지 잘 준비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선교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듣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를 너무 모르는 일들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디브리핑의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순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거의 6개월 내지 1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에 우리 교회
교회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 기자님, 이 선교 현장에서 지금 지난번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만 재산권의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좀 우리 기자 입장에서 보시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뭐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많이 깊이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은퇴 선교사의 문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지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개인도 좀 이런 사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려놓는 자세도 좀 필요하고 선교부나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사역의 이양이라든지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최근에 열렸던 뭐 포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논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아마 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선교 사역 기본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그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노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더불어서 개인 혼자서 어떤 선교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양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선교제 재산이 공공성이 아니라 또 뭐 개교회, 개인 사적인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도 참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어떤 그 매뉴얼화를 좀 해서 협의해서 좀 잘 협조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런 포럼을 한선지포에서 우리 재산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그만큼 실질적인 문제고 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산권 문제를 집중해서 또 다루기도 하는데요. 재산권의 이양의 문제, 이거는 이제 또 선교 사역의 이양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은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보장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소유, 이건 우리의 소유 아니면 뭐 한국 교회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해서 이 재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 데 쓰여질 것인가 가장 잘 쓰여지는 방법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또 거기에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들을 우리가 같이 해서 이번에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1월 달이면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보시는 좋은 선교적인 모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무총장 말씀하시고 우리 기자님도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전문적인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더 좀 많이 나가서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에 많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해외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화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 누구나 선교는 그냥 선교사 전문가의 선교사 몇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동력화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화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개교회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 그 큰 동력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성각적인 시각을 가진 그 목회자님들께서 70년대 또 그 이전부터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개교회들이 앞으로는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나서 돌아와서까지 어떻게 끝맺을까 하는 것, 출구 전략을 함께 생각하면서 반드시 선교를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세계 선교협회 같은 데서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사실은 이제 그 개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사역의 전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음 세대 선교사들 20대, 30대 선교사가 줄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점점 감소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다음 세대가 더 염려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선교사역에 동원하는 데 있어서 특심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어렵다. 그런 점에 좀 유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선교적 좋은 모델들이 어떤 통일과 연관성이 좀 되어져 있나요? 네, 통일하고는 뭐 우리가 정말 통일은 항상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저희들에게 통일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주민과 난민의 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그렇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지금 이주민 중에 한 분이 탈북민들이에요. 그 탈북민들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잘 대하느냐 하는 것은 통일 준비에 아주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 탈북민과 이주민 가운데 이제 탈북민들, 그래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교회가 잘 이분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적응하는 걸 돕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선교적 동력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이 통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민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러한 통일 정말 좋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난민 사태가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난민 몇천 명도 안 되는 사람도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쪽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난민 사태를 대응하는 이것은 통일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계속해서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연합하고 연결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의 한국, 그것은 저희는 선교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7,500만, 8천만 그리고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뭐 9천만에 달하는 이러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그러한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뭐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국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각 국민들의 단체도 사실 중요한데 우리 기자님은 어떤 입장으로 보시나요? 예, 저도 그 탈북민 선교 사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이제 여자분은 이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이고 한 분은 또 전라도 광주 분인 남자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하게 됐냐고 했더니 통일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통일을 이루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이제 북향민 또는 탈북민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나서는 북한 선교에서 그대로 투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통일이 되면은 새롭게 어떤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북향민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대와 계층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후에 선교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지나온 2019년, 2020년을 우리가 계획하는데 아무래도 선교의 목적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우리 바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미래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상대적 진리가 우선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골골짜기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섰던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